마치 내가 환자가 아닌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한의사로서 한 20여 년간 진료를 하면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어떤 건강을 돌보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삶을 그 자체를 돌보는 일과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정한 치료법이나 어떤 특정한 식이요법이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함께 그 사람의 몸, 그리고 마음, 감정 상태, 그리고 생활 전반의 부분을 같이 살필 수 있을 때 어떤 병의 치유는 물론 어떤 좋은 건강의 유지에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쌓인 내용들을 생활한의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운동과 음식, 호흡, 명상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런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몇 권의 책으로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생활한의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음식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병을 치료하거나 내가 좋은 건강 관리하려면 특정한 치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뭘 먹는가, 어떻게 자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숨을 어떻게 쉬는가, 이런 것과 같은 우리 일상생활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생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전통적으로 이런 일상생활의 건강법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내용을 배경으로 현대인들의 삶에 맞는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저는 생활한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아요. 뭘 먹어야 좋은가? 제 체질에 이 음식이 맞나요? 방송이나 뭘 보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좋다는데, 또는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대부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건강한 음식을 고루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정 병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식재료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어떤 걸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실험실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은 분명히 과학적인 것은 많지만 우리 일상생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입하면 그런 결과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유전적 패턴도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실험실의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실험실의 생쥐나 이런 실험동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건강한 음식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의 기준은 바로 식재료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육식인가 채식인가를 떠나서 식재료가 건강한 것이 저는 좋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식재료가 좋은 식재료일까요? 저는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본연의 어떤 생장 환경, 생장 시간에 맞춰서 자란 로컬 푸드가 좋은 식재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값비싸고 귀한 음식, 그리고 만들기 복잡한 음식보다는 일상에서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자주 먹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좋다 이런 음식보다는 정말 저 음식이 나한테 필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최소한의 조리 과정을 거쳐서 만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과 기운을 공급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라는 건 주로 일식에서 쓰이는 용어고 어떤 주방장, 셰프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음식들을 선택해서 일종의 코스 요리 형태로 내는 음식을 말하죠. 어떤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오마카세라는 형태나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마카세라는 일본어 단어의 원래 뜻은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음식하고 대입해보면 어떻게 보면 주방장이나 어떤 음식을 차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대인들이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조차도 결정하기 힘들어하거나 결정하기 귀찮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어떤 긴장이 유도돼서 병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가장 어떤 상황이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하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기쁜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확신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현대인의 어떤 상황이 저는 이런 오마카세 열풍과도 유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그냥 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방식은 어떤 내 건강은 물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마카세가 물론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한편으로는 어떤 결정장애에 빠진 마음의 힘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저는 몸과 마음에 활력이 돋고 충만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지만 그것이 어떤 비싼 음식, 귀한 음식이었을지도 몰라도 진짜 좋은 음식은 아니었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실은 없거나,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실제로 맛이 없었다던가, 눈과 혀만 현혹시키고 속에 들어가서는 불편한 음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잠깐의 이벤트와는 같지만 실제로는 내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가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다시 집밥을 차리는 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음식을 먹는 자리나 음식의 형식에 나를 너무 맞추는 것이 불편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음식을 먹었는지 음식이 나를 먹었는지 그렇게 헛갈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편하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봐도 호흡이 너무 얕고 짧고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은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서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빠르게 걷거나 오르막을 걸을 때 남들보다 유난히 숨이 쉽게 찬다던가, 좁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유난히 숨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던가, 한숨을 자주 쉰다던가,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가 뭔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죠. 근육들이 긴장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단순히 폐가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호흡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포함한 이 폐 주변에 있는 어떤 호흡근들이 부드럽게 편하게 그 리듬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몸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근육들이 굳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깊고 충만한 호흡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죠. 오래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구부정해지고 이렇게 어깨는 앞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호흡을 하는데 이용되어야 되는 이 흉격, 이 가슴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눌리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운동 부족은 이렇게 심폐기능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또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몸매 때문에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벨트를 과도하게 조이는 이런 어떤 습관들도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폐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상당히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자주 생활 습관을 물으면서 운동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겸연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저는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숨쉬기 운동만 제대로 해도 정말 좋은데요? 라고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은 당연히 있지만 늘 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숨쉬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정말 뭐 마라톤을 뛰고 이런 것보다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몇백 킬로를 드는 것보다 숨쉬기 운동이 우리 건강에는 정말 좋은 운동이고 가성비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맨 먼저 숨쉬기를 잘하면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의 생산은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에너지 생산 공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얻은 영양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불이 잘 붙지 않고 화력이 약하고 연기가 자꾸 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충분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잘 공급해 주지 못하면 세포는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되지 않고 남는 영양들은 지방으로 전해져서 몸에 축적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면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에너지 생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호흡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과 근육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 운동을 하면 대체로 호흡량이 늘어나고 커지죠. 호흡도 많아지고 이것은 마치 풀무지를 하듯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 에너지 생산 공장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호흡은 현대인의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이 충만하게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는 이완이라는 신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간 힘을 인지하고 풀어낼 수가 있고 우리 몸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구나 라는 신호를 뇌는 받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깊고 천천히 충만하게 호흡하는 것은 대사율을 조절하는 도움이 됩니다. 포유류 중에서 작은 동물일수록 심박도 빠르고 호흡도 빠르고 수명은 짧습니다. 그리고 큰 동물일수록 좀 오래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진 호흡이 있고 그 숨을 다 쉬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깊고 충만한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이런 대사율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통 환자들에게 40 이후로는 호흡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0 이전까지가 근육의 시대, 즉 힘으로 하는 시대였다면 40 이후로는 좋은 호흡들을 통해서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잘 연소시키고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을 해서 건강 수명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잘하면 우리 몸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호흡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 몸통 안에서의 충분한 압력의 이동들이 전신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숨만 잘 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가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익히면 언제 어디서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쉬기 운동만큼 이렇게 뛰어난 운동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호흡을 잘해야 된다, 숨쉬기 운동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하고 심호흡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말들을 들은 분들입니다. 아랫배를 뿔룩 내밀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시도 모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숨을 쉬면 우리 몸에 긴장을 유도해서 오히려 좋은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을 잘하고 싶다, 숨을 제대로 쉬고 싶다면 맨 먼저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길 권합니다. 좋은 호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횡격막을 포함한 우리 몸의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조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한번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턱을 살짝 당기고 등을 펴서 호흡이 일어나는 이 흉곽이라는 공간을 크게 열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천천히 그냥 편하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 쉬려고 한다든가 깊이 쉬려고 한다든가 힘을 주고 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냥 내가 숨이 들고 나는 거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몇 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이 이완되게 되고, 그러면 호흡은 저절로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호흡을 쉬고 싶다 하면은 뭔가 숫자를 세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호흡 운동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막힘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잘 흘러나고 잘 통하면 1차적으로 병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체했다고 하죠. 명치 아래가 답답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구역감도 들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즉 소화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그 주변에서 꽉 막힌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잘 고속도로를 넓은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차선이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위 있는 부분에서 체하는 것 외에서도 우리 몸의 모든 부분, 모든 흐름에서는 체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자 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채자는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물 숫자와 허리띠를 의미하는 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허리띠로 허리를 너무 꽉 조이는 것처럼 막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 건 가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될 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막힌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염증성 상태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의학은 흐름,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흐름이 막히는 체증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암이나 치매 같은 중병, 그 다음에 먹고 체하거나 어깨가 뭉치고 머리가 아픈 것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모두 체하는 데서부터 병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이 기분, 기의 영역이 좋지 않아졌다. 저는 여기서부터 체하는 것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의 흐름이 뭔가 좋지 않아진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기름지고 안 좋은 음식을 먹었건 과식을 했건 어떤 것들 요인에 의해서 기의 흐름이 체하는 상태, 기체의 상태, 기울의 상태가 되는 것이 체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이 울은 답답할 울자거든요. 마치 마개를 꽉 막아놓은 어떤 그릇이나 병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답답해진 상태를 울이라고 합니다. 이 기울의 상태가 체증의 어떤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체하면 한의원에 와서 사관을 놔달라고 하거든요. 사관은 한의학에서 합곡혈과 태충혈을 의미하는데 사관, 즉 4개의 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서 답답해졌을 때 4개의 관문을 뚫어서 그것을 소통시키는 목적이 어떤 사관을 놓는, 침을 놓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침은 어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무형의 보이지 않는 흐름들을 지칭하는 기의 흐름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울의 상태가 되면 무형의 어떤 기의 흐름들이 막히게 되면 점차 그쪽으로 정체돼서 유형의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약에서는 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습도가 높다, 습기가 있다, 이럴 때 말하는 습입니다. 우리가 캠핑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좀 찌뿌듯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나죠. 그것처럼 어떤 체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기의 흐름들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습이 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따끈한 차를 마신다던가 시원한 해장국을 먹는다던가 콩나물국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땀을 살짝 낸다던가 하게 되면 순환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 습의 상태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런 습의 상태가 돼서, 즉 처리돼야 할 물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자꾸 쌓이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의 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혔는데 순환이 활성화돼서 잘 뚫려서 소통이 되면 병이 낫겠지만,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그쪽에 쌓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흐름들이 쌓이고 노폐물은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염증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한약에서 담이나 어혈이라고 불리는 좀 더 유형의 물질들이 더 쌓이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이 더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적취라고 불리는 유형의 덩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암과 같은 어떤 중한 질병의 발생에도 이런 흐름들이 정체되면서 점점 유형화되는 그런 병의 기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하는 것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상태를, 소통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병이 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치료나 어떤 체한 것을 풀어줄 때는 우리 몸의 이런 노력들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소통을 시키려고 하는, 체한 상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도와주면서 그 각각의 과정마다 생긴 어떤 병리적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나 어떤 몸을 생활 관리를 한다면 체증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체하고 막혀서 어떤 우울증의 상태가 되는 데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한 것처럼 이 우울증의 상태를 풀어서 체한 것을 뚫어서 막힘없이 흐르는 그런 소통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흐름들을 파악해서 그 흐름 전체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때 좋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등에 담이 결린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이나 어깨, 등 쪽이 근육이 뭉쳐서 왔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다른 병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 부분을 풀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잘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된다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근육이 필요해져서 왔는지, 아니면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해서 왔는지, 운동이 부족해서 너무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서 왔는지, 또는 안 좋은 자세로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서 척추의 구조가 틀어지면서 잘 뭉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몸 안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노폐물들이 잘 쌓이기 쉬운 상태여서 근육이 잘 뭉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하나하나씩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뭉친 것을 풀어서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의 흐름이 막혔는가, 그 사람이 어느 부분, 몸과 감정과 생각 어느 부분이 체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체한 것을, 막힌 것을 소통시켜 줄 때 병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한의학의 격언 중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 지돌이는 젖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한약에서 바라보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소통하고 흐름이 원활해야 건강할 수 있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주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뭐 장갑도 끼고 수면 양말도 신고 털신도 신고 두꺼운 옷도 입고 핫팩도 대고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아무리 추위를 차단하고 열을 공급해도 속에서부터 뭔가 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수족냉증을 가진 환자분들을 비유하기를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 비유합니다. 보일러에서 충분한 열이 생산이 되지 않아도 방이 썰렁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뜨거운 물이 돌지 않아도 방이 썰렁하고, 이불을 덮어놓지 않거나 또 창문을 열어놔도 방이 썰렁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 혹은 보일러의 성능이 떨어진 것은 몸의 활력, 순환하는 힘이 떨어진 것과 펌핑하는 힘이 떨어진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이 부족하다던가 부실한 영양 섭취를 했다던가 해서 양질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힘차게 펌핑해서 순환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 몸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열 생산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운동 부족에 빠진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마른 비만 여성이라던가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떨어진 노인들 혹은 만성질환자한테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관이 막힌 경우는 열은 생산이 됐는데 이 열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열 에너지 전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순환에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생성된 에너지를 이 저항을 뚫는데 다 소모하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단에서 정체되어 있겠죠. 붓기도 하지만 냉증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한약에서 담음, 어열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담음, 어열들이 물질적으로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고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나서 조금 개선됐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한약에서 어혈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는 좀 맑아졌어도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저항이나 몸의 힘들이 개선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놨다던가 이불을 덮어놓지 않은 몸의 상태는 피하 지방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얇은 경우를 발생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은 외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네일을 입는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 피하 지방이 얇음으로써 외부의 어떤 차가움을 차단하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열들을 쉽게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케이스들 중에 이런 경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서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역시 수족냉증 또한 손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장부 시스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에너지 생산과 순환의 기본적인 힘들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비위 기능과 폐 기능을 봅니다. 어떤 소화 기능과 호흡 기능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양의 공급과 이것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이 비위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충분한 힘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말단까지 쭉쭉 보내주는 힘들, 심폐 기능과 비위 기능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체크하는 것은 간의 시스템입니다. 간은 우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자극, 외부 스트레스에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 간의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 반응, 이것들을 살필 때 간의 시스템이 순조로운가, 잘 소통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것은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 시스템은 몸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근본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치면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은 겁니다.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으면 기능이 원활하겠지만 배터리의 충전율이 떨어지면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신장 기능들이 떨어지면 뭐 부족한 수면이라던가 부실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어떤 만성 질환, 그리고 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치 별에 생명을 다하면 차가운 행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몸이 점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부분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고 추위를 잘 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비위 기능과 폐 기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시스템의 기능들을 살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합니다.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즉 몸이 차가워져서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일단 한의학에서는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이라던가 기름진 음식, 차가운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합니다. 차가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의 열의 생성이라던가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즉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게 어떤 냉증에 더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계절이 차가워지면서 감기 예방이나 뭐 추위를 덜기 위해서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올 겨울에는 구기수정가를 한번 만들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생강이나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능도 돕고 혈액순환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구기자를 더해서 어떤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추가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을 좀 누그러뜨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좀 더 편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말단까지 순환하는 힘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구기수정가를 올겨울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자주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처럼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건강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마치 내가 환자가 아닌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암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면 다음날 소화가 안 되면 나도 위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불면증이 치매와 유관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날 나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과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어서 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해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정보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대 중후반 정도의 환자였는데요. 그 환자는 이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부모가 모두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고 나쁘다는 음식, 생활습관 전혀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슬프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환자가 이제 항암 치료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늘 암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환이나 병이나 앞으로에 대한 너무 불안에 쌓여 살면 그조차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예비적 환자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처럼 살면 언젠가는 꼭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좀 더 제대로 알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만 하면 다 된다. 어떤 한 가지 방법, 특정한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란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계입니다. 신체만도 복잡한데 거기에 우리 생각, 감정,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뭔가 한 가지 변수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의 전체의 건강을 바꿔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는 다 좋았는데 우연히 그거 하나가 딱 안 좋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를 꼭 해야 된다, 뭐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의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의란 어떤 분들인가요? 어려운 병이나 특정한 병을 잘 고치거나 많이 고친 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그 명의를 만났다는 건 그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명의를 안 만나고 사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치료보다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편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치의들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이 주치의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건강에 관한 고민들, 질문들을 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여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접근성에 있어서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병이 별거 아닐 때 얼른 치료하고 뭔가 안 좋은 기미가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저는 명의를 만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는 루틴, 내 건강의 루틴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무 줄기가 굵어서라기보다는 땅 밑에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저력이 거센 비바람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내 성향에 맞는 건강을 위한 아주 간단한 루틴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거나 특별한 방법 이런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할 수는 있어도 내가 10년, 20년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따라서 아주 평범하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달지 내가 매일 아주 그냥 무심하게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루틴을 보험 들듯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루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10년 쌓이면 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고 믿는 구석들을 하나쯤 만드시길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